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봉사스 이지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개념을 잡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서 남들이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올 초에 들어서 갑자기 막 개인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급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저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뭐 이런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왜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재테크 수단 중에서 거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제 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통화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돈을 찍어내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찍어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치들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어떻게 가치가 떨어지냐? 그만큼 플러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여러분들이 적금을 드시면 뭐 정말 많이 줘봐야 2% 이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마이너스 1%의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장에 계속 풀리는 돈만큼 내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품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이라든지 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급이 제한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동성 공급 굉장히 많아졌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리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집값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산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거지라고 나오는 요새 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접근성 쉽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은 주식밖에 없더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대사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의 유일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빅히트 상장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왜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피 같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 빅히트 환불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주식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이 되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 환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아야겠죠. 한마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팔이 하나 날아갔는데 팔 이거 복구해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래서 돈의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쇄할 수 있는 수익률을 추구를 하면 되겠다. 뭐 그 이상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다. 좀 아이러니하게 됐죠. 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에요. 내가 사는 시점부터, 내가 매수한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청산을 하는 시점이 만약에 매수가보다 낮다 하면 여러분들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고위험 상품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이건 무한의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하나를 사서 3년, 5년, 10년을 기다렸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가 뭐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 가서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은 없어지는 게 됩니다.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손실이 있다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 투자금을 가지고 뭐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좀 젊은 나이셔서 가족들이 없는 상황이라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창업을 하실 때는 가족들 간의 이런 합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시에는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함께 떠안는 문제가 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셔갖고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이 레버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특히나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 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헤지펀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외 유명한 그런 이제 트레이더들에게 질문을 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한 가지가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라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다. 어차피 이런 기금에서 운영하는 돈들은 굉장히 안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의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투자처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증권사에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이 리스크라는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 이렇게 하는데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손실인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시점이 있다.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겠죠. 주식이기 때문에. 그죠? 수익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한 10%나 20% 정도의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5%나 10%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수익이 10%라면 5% 정도의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는 거, 이것이 내 원금에 대한 무한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결국은 손절매, 손절입니다. 손절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종목의 재료나 이슈,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면 이 종목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시 제가 감당해낼 수 있는 손절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손절선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내가 그냥 뭐 평소에 그냥 뭐 이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 선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는 거의 이 손절선 터치가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손절선을 잡고 저는 손절선을 잡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폭락을 할 때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을 경우 보통 장이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코로나19 사태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블랙스완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죠. 이제 이런 블랙스완도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결과치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충격이 뭐 요번에 코로나19는 여러분 다들 함께 겪으셨고 반등이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시장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대공황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미래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투자금의 손실은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하되 그 이상의 손실은 용납하지 않겠다가 바로 이 손절가고요. 이 손절가를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블랙스완,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해서 폭락이 나올 때는 당연히 손절이 아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손절도 할 수 있고 추가 매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간과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투자를 또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비중을 얼마나 실을 거냐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앞서서 나와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현금 비중, 현재 주가의 위치, 그리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 현금 비중이 얼마만큼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들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다음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산 투자인데요.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종목을, 다양한 종목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한 종목을 있는 돈 전부 다 넣어서 뭐 수익이 10% 나면 전체 계좌에 10% 수익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법이고 아무리 시장에 오래 참여한 사람이라도 100개 중에 100개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섹터가 뭐 어떤 날은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뭐 수소 전기차가 올라가고 어떤 날은 이제 뭐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섹터들의 변화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주도주들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주도주를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다 하면 시장과 소외될 게 뻔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목과 섹터별로 성장성이 좀 큰 섹터들을 모은다든지,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변동성이 좀 적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포트에 편입시킨다든지 해서 그 전체적인 포트의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종목별로 뭐 일정한 비율로 뭐 10%씩 해서 10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20%씩 해서 5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분산 투자는 얼마만큼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20종목, 30종목, 40종목. 자금이 크면 클수록 뭐 더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분산 투자는요, 장점이 계좌의 안정성을 더해준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단점이 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10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는 분들 안에서는 이 분산 투자, 그러니까 뭐 1억 이상 가시는 분들도 저는 분산 투자는 뭐 한 4종목, 5종목이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넣었다 뺐다 하는 종목의 교체를 위한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건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20종목, 30종목 정말 막 뭐 간보듯이 조금씩 삽니다. 특히나 이런 게 이제 여성분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분산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종목별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다 기억을 못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운 좋으면 수익이 나고 운 나쁘면 손실이 나는, 기다리면 뭐 올라가겠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되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 리스크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이제 분산 투자의 반대말인데 집중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든지 뭐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집중 투자라고 하는데, 저는 집중 투자는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만큼 한 종목에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식을 보유하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리스크는 제로가 돼요. 그죠? 근데 주식을 사는 순간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가면 짧게 가지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투자에 집중 투자는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그리고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해갈 수 있다. 투자 금액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시면요, 집중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중 투자 한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이다 하는 종목을 딱 정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이 종목이에요. 뭐 어떤 종목을 하나를 제가 골랐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사기 시작해요. 사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면 그때마다 분할로 이 종목을 계속 사는 겁니다. 언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 음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평단은 조금씩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떠한 종목에서 큰 수익을, 고수익을 노릴 때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이고, 이거 뭐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해갖고 뭐 제시 리버모어가
추세 매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초입보다는 차라리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내려올 때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집중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성공하는 사례와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냐?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A라는 종목을 사기로 했어. 근데 이 종목에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사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는 당연히 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종목의 비중을 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한 10%를 매수를 했다. 위에서 한 10%, 여기서 한 10%를 매수를 했어요.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책에서 배운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 매수할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나머지 90%의 현금을 가지고. 아시겠죠? 기다리는 거예요. 더 싸게 사기 위한 기회를. 그렇다면 이게 내가 현금이 없이 10%로 여기에 물려 있는 것과 90%의 현금을 가지고 여기서 사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조정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만을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올라간 종목 내가 팔 때쯤 되면 이거 내가 비중 10% 투자했는데 이거 내가 비중 30% 했는데 그냥 몰빵했었으면 이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욕심인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을 버리면 희한하게 수익이 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경험을 더 많이 쌓아갈수록 이제 와닿으실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와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식을 100% 안 들고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 뭐 자산들이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유 투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주식에 다 가지고 있는 고수들은 단 한 명도 없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식이 잘하고 돈을 계속 벌었던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할까요? 그 사람들 리스크 관리는 더 철저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제가 아는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고수분들 저 포함해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물론 단기 투자자분들이 좀 많기도 하지만 일단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두십니다. 40%에서 50%의 현금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게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이렇게 40, 50%의 현금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응 옵션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모멘텀 아니면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강한 주도주가 생기면서 일시적인 조정 구간으로 그러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내가 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기서 급등을 할 것 같아서 분할 매수를 해서 40%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목이 쭉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나머지 40%를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반등 시 다시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 비중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익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들 이제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 지나간 차트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간 차트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써니전자 같은 경우 도너 리포트에 이제 포함시켜서
두 번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계속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바닥권에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도너 리포트에도 넣어드리고 계속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내릴 때마다 사라.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면 올라갈 이유가 명분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써니전자는 제가 기업적인 부분에서 코스피 종목이라 절대 상장 폐지가 없다 말씀드렸죠. 기업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수익을 내고 있지만 단점은 최대 주주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내고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주주 물량이 어디서 쏟아질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 대선, 안철수라는 이 잠룡의 관련주다라는 이유 때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안철수 관련주라는 부분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지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예전에 횡보했던 구간까지 밀렸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서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기준을 잡는 거는 공부를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걸 모르더라도 내릴 때 내가 분할로 이 종목을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올라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분할 매수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올라갈 때 분할로 더 사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릴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 계좌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하는 거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 지키고 보유하고 있는 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고요. 직장인 분들이 이런 전략이 더 좋아요.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의 종목을 분할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 가격대가 오면 이렇게 내가 매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손절가고 여기는 목표가고 손절가가 왔는데 만약에 시장이 급락해서 나온다면 나는 이 종목을 뭐 얼마 정도 왔을 때 더 살 거야 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짜놓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분산 투자 오케이. 분할 매수하는 거 오케이고 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오케이야. 다 좋은데 그 주식 잘하려면 필요한 게 종목을 선정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자면 실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업황을 보시는 분들, 뭐 일정 기간적인 단기 매매를 하시면 일정을 보시겠고 거래량을 뭐 보면서 뭐 핵심이다, 거래량 핵심이다 하신 분들도 있고 수급 뭐 똑같은 얘기죠. 뭐 재료가 핵심이다, 모멘텀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매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 심리. 그러니까 이 매수 심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수요라는 건 뭐냐면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양입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매수 심리가 자극이 돼서 커진다 하면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이라면 좋아요. 매수 심리.
매수 심리가 있는 종목이어야겠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어야 될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게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그냥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 종목 사면 올라갈 것 같아. 이게 매수 심리가 아닌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인 거고 시장의 전체적인 매수 심리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쏠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쏠리게 만드는 데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 요인들 뭐가 있냐? 결국은 이 수익을 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인데 기업이 좋아질 만한 뉴스, 호재거리의 뉴스들, 재료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들도 뭐 나오게 될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96,000원 가고 막 할 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반도체 쇼티지, 뭐 슈퍼 사이클 온다, 막 매수를 하고 싶은 심리가 들 만한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시장이 뭐 더 간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갔더라. 그런 관점, 시장의 종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결국은 매수 심리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인지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 매도 심리가 큰 종목인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을 알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를 파헤쳐가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LG전자 한번 봅시다. 뭐 실적이 가전에 대해서 막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코로나19 이후에 올라왔어요. 물론 뭐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전자제품 수요가 더 늘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쭉 올라오다가 대형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타고 반도체들이 다 올라간 이후에 여기서 나온 뉴스가 딱 있습니다. 우리 전장 산업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엔진을 생산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 어떤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 재료가 나오는데 이 뉴스는 여기에서 나오기 전에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 뉴스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끗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일까요, 여러분? 의심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항상. 보면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던 종목이 툭 터집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터져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포착이 된 거죠. 물론 이게 이 시점에 상한가 가고 나서 LG전자를 봤는데 이런 걸 찾는다 하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보던 종목이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거래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된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나온 뉴스를 미리 알고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를 알아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차트에 그런 흔적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매수를 했구나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때 봤다면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봤다라고 하면 이 뉴스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재료가 주가를 더 급등시키고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형주입니다. 그죠? 대형주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회사인데 문제가 신고가를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상한가라는 건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더 이상 오르지 못할 만큼 그날 올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종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카 관련된 뉴스들, 전장산업들, 자율주행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거기에 그런 재료에 올라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음봉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현대차도 이쪽 부분이었을 겁니다. 한 이쯤 되는 시점에서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동안에 땅을 10조 주고 샀던 그런 바보 같은 현대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이제 리더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별로 좋아하던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추세를 전환을 시켰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오너가 이제 뭐 바뀐 건 아니죠. 이제 3세 뭐 3세인가요? 3세로 이제 넘어간 부분인데 좀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색깔을 크게 기존에 이제 그냥 제조하는 사업에서 모빌리티 사업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수소 경제, 정부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뭐 고리타분한 뭐 그냥 무거운 대형주 이런 거에서 엄청난 모멘텀을 가진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여기서 바로 나온 거냐 하면 물론 M&A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나왔지만 그걸 알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게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업의 변화가 재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차트들의 여러분들 공통점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이에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에서 20배가 오른 이거 거의 뭐 역대급의 종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20배 가는 종목을 진짜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역대급 시세를 낸 종목이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그럼 이 종목은 왜 가져왔냐? 뉴스나 재료를 보면요. 우리가 신풍제약이 뭐 치료제 관련됐다라는 얘기, 뭐 말라리아 뭐 치료제 뭐 해가지고 효과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벌써. 효과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종목이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려요. 어떤 뉴스들을 뽑아내면서. 그죠? 근데 그 뉴스가 어떤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냐? 물론 자극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크게 올라버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결국은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더라도 이런 고점 부근,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뉴스라도 주가가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될 재료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버리고 나와야 되는 어떤 의도로 나오는 뉴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마알루미늄 같은 거예요.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사마알루미늄 도너리포트에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한 45%, 40 몇 프로 정도를 수익을 낸 종목이었는데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요쯤 들어갔나 보다. 요쯤 들어가가지고 이 추세 저항을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게 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 상한가 간 날 이제 밀려 내려오는데 제가 이거 매수하시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내려갈 때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부터 많이 올랐냐?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뭐 가격적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없는 시점이나 아니면 털어먹기 위한 그런 시점이었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종목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은 삼화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그 이슈가 붙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올라갈 때 김부경 관련주라고 차기 대권 주자 관련주로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왜? 대선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상향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대선 테마도 붙어 있는데 2차 전지도 있어. 물론 지금은 2차 전지로 움직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대선 테마의 재료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재료를 가진 것보다는 두 가지 정도 이상을 가진 게 좋겠고, 막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종목들,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의 핵심 사항이거든요. 앞에 이제 차트들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 차트적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온 건데,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 우리가 매수를 하는 근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이제 그러한 회사였고요. 지금 그 권리락 걸리면서 이렇게 이제 좀 주가가 변동이 생겼는데, 이때 17,000원대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들 계속 모으시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올 때마다 이거 급등 한번 나오고 내려올 때도 계속 모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름 때 내년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항공주들은 분명히 간다, 분명히 상승을 한다. 왜? 항공 수요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논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도 생각했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면 이렇게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료가 재료적인 부분도 뉴스에 나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적자가 날 줄 알았는데 흑자가 나왔어요. 그죠? 흑자가 나왔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사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조정이 나오면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을 고르더라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가셔서 승부를 낸다 하면 큰 수익이 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료와 이슈에 대한 이제 뭐 활용 방법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주가 위치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배 정도 오른 거는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시다면 보지 마세요. 바닥권에서 3배 정도, 바닥이 뭐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 3배 정도 올랐다. 대충 뭐 박스권에서 평균 가격 정도에서 한 그 정도 올랐다 치면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가급적이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냐, 3배 정도 오른 시점에서 뉴스나 이슈가 나오는 것들은 털어먹기 위한 겁니다. 그 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을 시키기 위한 어떤 재료 노출이 있을 거고요. 그 재료 노출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잠잠해 있을 때 보면 이 재료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때 그때 이 재료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우상향 정배열 초입으로 돌리는 종목들에서 나오는 재료는 괜찮다. 하지만 고점권에서 나오는 재료는 안 좋은 거니까 같은 재료나 같은 이슈라도 현재 이제 이 종목의 주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바닥권이나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 주가가 정말 월봉을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올랐다가 참 말도 안 되게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어떤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종목이 이렇게 급락이 나와 있어요. 급락이 나와서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악재가 나옵니다. 그런 악재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악재지만 이거를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고가권에서 나오는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승은 결국은 가시가 달린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짧게 뭐 수익을 거기서 엣지를 내실 수 있는 분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재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좋은 재료는 M&A, 인수합병, 매각 뭐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임상 3상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수주공시, 뭐 신사업 진출, 정부 정책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이번에 코로나19 전염병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현상입니다. 어떤 뭐 꼬부기 칩이 뭐 맛있다 하면 뭐 오리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허니버터 칩이 맛있다 해서 뭐 해태제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맞이하면서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드리면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인지 정도, 부채가 어느 정도 있고 안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아셔야겠다. 자, 그리고 차트 분석입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 장문을 하려고 하는데 차트 분석 코딩이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언어를 알아가기 위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알파벳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죠. 뭐 이동평균선, 거래량, 추세, 지지 저항, 파동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보조지표 뭐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보셔도 됩니다. 보조지표 진짜 1도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셔도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재료 분석이 필요하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정배열 우상향으로 추세를 상승으로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종목들을 재료를 분석하게 된다면 뭐 이게 지속 가능하다 싶다면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사가지고 여러분 대박을 노리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쪽박을 차고 나가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은 대박을 뭐 한 종목 사서 뭐 대박이 난 사람들이 이렇게 장이 쫙 올라가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굉장히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장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돈을 못 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다라는 점 생각하시고요. 자, 뭐 대박을 노리지 말고 그럼 뭘 해란 거냐? 내가 아는 기준을 확실한 기준을 하나 잡으셔서 그 구간에서의 확실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나오면서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단거리 마라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가락에 힘이 있는 순간까지 주식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거리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뭐 아니면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손절은 더 큰 수익을 위한 익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은 수익을 내고 파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절 자체 하는 거를 내가 손실 보는 게 두려워서 못 하는데 이게 더 큰 수익, 또 다른 수익을 나에게 주기 위한 수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 손절도 과감하게 할 때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한 말씀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ractice make you perfect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말인데 반복된 훈련과 연습, 노력 이거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고 여기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내기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맞아요. 제가 뭐 이렇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에 대한 배신은 하지 않는 게 분명히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 정말 똑똑해야 되고 정말 스마트한 사람들만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 가신다면 성공 꼭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1년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